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먹는 거, 네. 그리고 입는 거, 네. 그리고 자는 거. 예.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먹는 것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불과 열인데요. 근데 이 불과 열은 우리가 좀 잠깐 방심을 하면 뭐 예기치 못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자, 오늘 예뻐지는 굿라이프의 주제는 바로 화상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화상은 아닐 것 같아요. 뭐 화상 종류가 뭐 단계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뭐 화상의 피부 깊이도 있겠고 네네. 화상의 종류도 다르겠죠. 네네. 먼저 깊이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깊이. 네. 첫 번째는 1도 화상. 오. 1도 화상이라 그러면 이제 약간 경미한 네. 우리 햇빛에 탄 거 있죠. 일광 화상. 그것도 일도 화상인가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 1도 화상이에요. 네. 물집은 생기지 않는. 물집까지는 네. 안 가고 나중에 네. 허물이 벗겨지죠. 네네. 그 다음에 2도 화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표재성, 심재성. 표재성, 심재성. 그러니까 이거는 표피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진피까지 들어가는 거죠. 깊숙이. 네. 2도 화상 중에 표재성은 상부 진피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네. 그 다음에 심재성이라는 거는 이 진피 중에 하부 진피. 좀 더 깊숙이 네, 들어가. 망상 진피라고 네네. 우리가 해요. 거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 깊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수포가 대부분 생겨요. 그러니까 물집 잡히는 게 네, 2도 화상이라고 화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 네. 치료를 잘하면 흉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않는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이 들어간 거겠죠. 네. 그러면 피하 지방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흉터가 생길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고 네. 그다음에 감각에 이상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4도 화상도 있습니다. 3도가 끝이 아닌가요? 네, 4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길 네네. 수가 있고 이제 전신 화상 굉장히 이제 위중한 뭔가 거죠. 화재 같은 것 때문에 그럼요.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4도 화상이겠네요. 아주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 지금 깊이별로 1도, 2도, 3도 그리고 4도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뭐 또 다른 종류, 화상의 종류가 또 이제 나눠지는 게 다른 있을까요? 화상의 종류는 우리가 라면 국물, 오뎅 국물, 끓는 물 이런 거에 있는 물에 의한 화상이 있고요. 네. 물에 의한 화상은 사실은 면적이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후라이팬에 대거나 철 뭐 이런 것들 같은 금속성에 경우에는 닿았을 때. 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요. 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흉터가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또 다른 화상의 종류는 이제 염산, 황산 이런 것들 화학적인 물질. 네네. 막 신문 보면 막 염산 뿌렸다 막 이런 거 아우, 있잖아요. 네, 너무 그게 다 끔찍하죠. 화상이에요. 그것도 끔찍한 화상인 거죠. 그래서 실험실 같은 데서 간혹 가다가 실수로 생길 수가 있는 화상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연기에 의해서 화상 있는 거. 그렇죠. 이런 연기. 것들도 이제 화상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름이 튀어가지고 네네. 뭐 그것도 화상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물에 의한 화상하고 비슷하게 비슷해요? 볼 수는 네네. 있지만 물보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 의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는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설명해 준 바에 의하면 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몇 단계인지 좀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화상병원까지 갈 정도가 네. 아닌 경우에는 1단계 아니면 2단계예요. 그죠? 1 아니면 2. 그렇죠. 3단계가 되면 이송을 해야 됩니다. 119 불러야 됩니다. 3도 정도면 네. 굉장히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1도, 2도를 이제 주로 설명을 하자면 네. 1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광화상. 일광화상. 네. 그냥 뻘겋게 된다, 따갑다, 아프다, 힘들다. 2도 그 화상 정도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집은 안 생겨요. 아, 이게 바로 생기는 네. 것도 아니군요. 물집은 보통은 한 6시간 지나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는데 이제 표재성 같은 경우에는 물집만 생기고요. 이제 심재성 같은 경우에는 물집 플러스 감각의 이상까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선생님?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게 아닌 1도 화상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죠. 일단 네. 잠을 못 주무세요. 음, 따갑고 아프고 등을 댈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너무 열이 나서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면 먹는 약을 먹고 바르는 약을 바르는 게 이제 치료예요. 네. 근데 이제 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쵸, 보니까 등은, 네, 먹는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회복이 빨라지고요. 이제 네. 각질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면 증상은 많이 없어지죠. 그때부터는 보습제를 잘 발라야 되고. 보통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변가에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다가 네. 뭐 태닝을 좀 심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화상이 왔을 경우에 그 오이 같은 네. 거를 이제 집에서는 좀 이렇게 발라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차갑게 네, 식혀가지고 네. 화상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나요?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오이가 수분도 굉장히 많고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오이를 좀 구할 수 있다면 오이팩을 해주는 거 강력 추천합니다. 오이팩 네. 효과 좋다. 네. 뭐 1도 화상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2도 화상쯤 되면은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걸로 충분히 저는 좀 병원에 관리가 오라고 될까요? 강력 얘기를 드려요. 아, 왜냐하면 네, 2도 화상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자가 치료하다가 하다 안 돼서 이상하다 해서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미 안쪽으로 많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화상을 입었을 때요. 가피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피요? 네, 가피가 뭐냐면 가짜 피부? 누렇게 앉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딱지가 아닌데 좀 다르죠? 사람들은 그거를 딱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 연고를 계속 발라요.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왜 안 났지? 2주가 돼도 안 났네? 병원 한번 가볼까 오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안쪽으로 영양 공급을 방해해주는 막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발라도 얘는 안쪽에 살이 차오를 수가 없어요. 이게 딱 막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얘를 결국은 그 2주에 오면 다 박박 긁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서 새로 새 살이 살이 차오를 돋아날 수가 수 있어요. 그럼 2주 동안 그냥 시간만 허비한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물집이 생겼다면 그냥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낫고요. 네. 가피가 생겼다면 초기에 빨리 긁어내야지 안에서 새살이 빨리 자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집에서 이제 어쨌든 병원에 가기 전에 막 늦은 밤에 또 이런 네.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집에서 내가 응급치료를 한다 하면 뭐 얼음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빨리 갖다 댄다거나 뭐 차가운 거를 갖다 대면 그것도 좀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제일 중요해요. 화상을 입었으면 그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열을 식히는 거. 일단 열을 식혀라. 네, 그래야지 그 열이 피부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해요. 맨 처음에. 네, 처음에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뒤었다 네. 하는 경우에도 아니 뭐 후라이팬인데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빨리 열을 식혀주는 게 좋아요. 얼음을 갖다 대고 네. 뭔가 찬 물을 또 붓듯.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기기 바로는 때문에 괜찮아요. 네, 바로는 괜찮아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얼음을 대서 식혀야 식혀주는 게 된다. 1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뜨거운 냄비 되는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두지만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점점 따끔따끔거리고 네. 욱신거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집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물집을 뭐 이렇게 초기에 터트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두고 그냥 자연스레 뭐 이렇게 없어질 때까지 둬야 되는 게 맞나요? 이 물집에 물은 빼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불편하고 이게 잘못 건드려져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 거기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네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빼시는 게 좋은데 집에서 빼기는 참 어려워요. 어렵다. 왜냐하면 균이 타거나 2차적으로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집을 이렇게 저희가 물 안에 있는 거를 빼고 나서요 이 물집 제거는 잘 안 합니다. 뭐 이게 찢어져서 날아가면 어쩔 수 뭐 없겠지만
자연적으로 하지만 없어지면. 이 물집에 있는 그 껍데기는요. 네네. 껍데기 맞죠? 네네. 이 껍데기는 굉장히 중요한 드레싱 재질이에요. 오.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재질이라 그래서 우리 안쪽에 있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없앨 필요가 절대 네, 없네요. 그러니까 수포가 찬 그 물은 빼주되 그거는 잘 보존을 하는 게 사실은 좋긴 해요. 네. 그렇게 화상에 가서 오면 다들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흉터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약.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흉남을까 흉터가 봐.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면 흉터가 10이 남을 게 5가 남을 수 있고 5가 남을 게 0으로 안 0이 생길 될 수도 수도 있다. 있고. 네. 그러니까 치료의 시기는 굉장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좋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드립니다. 또 전문 병원에 가서 네.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화상 상태에 따라서요 네네. 드레싱을 하는 제재들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일단 이제 병원에 가면은 네. 병원에서는 이제 화상 치료를 위해서 뭐 대부분 어떤 치료를 해주시나요? 피부가 이제 상처가 잘 올라오라고 이렇게 빗새는 광선 치료 같은 광선 치료. 것들을 하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좋은 연고를 바르고 이제 저희가 싸줘요. 드레싱을 하고 싸고. 네. 오픈을 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화상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이제 흉이 남을까 안 남을까 그 부분인데 뭐 흉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약을 쓰시나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다 아물었단 말이에요. 네네. 상처가 일단 완전히 상처는 아물고 아물었어. 나서 네. 빨간 상태다. 네. 그럴 때 빨간 상태를 가라앉혀주고 그 다음에 우둘두둘한 흉터가 생기지 말라고 바르는 약이 또 있어요. 또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열심히 바르면 붉은 것도 금방 가라앉고 우둘두둘해지는 흉터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화상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뜨거운 것에 네.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생기는 거라고 들었는데 뭐 햇빛에 의한 화상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햇빛 외에 다른 종류에 의해서 또 화상을 입는 경우도 그렇죠. 또 아까 있을까요? 얘기한 게 뭐 햇빛, 냄비, 뜨거운 네, 물, 그런 거 라면 있고. 국물 이런 거 외에도요. 네.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가 쓰는 핫팩. 아, 핫팩을 너무 많이 써서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도 네, 많기 맞아요. 때문에 핫팩. 조심하셔야 되고요. 써 있잖아요. 화상 네, 조심하라. 전기장판 때문에도 전- 생기는 경우가 아, 꽤 많아요. 전기장판도요? 네, 전기장판, 뭐 배에다가 두는 핫팩, 뭐 네네.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온도는 한 40도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되다 보면 화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보는 오늘 얘기하는 이 화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기긴 해요. 네. 뻘겋게 되면서 네, 뻘겋게. 네, 뻘거면서 감각이 좀 이상해지고 아.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아, 하고 맞아요. 저도 한번 경험해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죠. 오늘 이제 알려드린 뭐 응급처치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병원에 와서 어떻게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다가 제때 현명하게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매끈매끈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살면 좋겠지만 우리 또 살다 보면 상처 하나쯤은 다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처들이 남긴 흉터가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거나 혹은 평생 동안 같이 가져가야 될 경우도 있어서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흉터 남지 않게 상처 치료 잘 하는 법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물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오면 좋은데 왜 이렇게 흉터가 남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상처의 치유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치유 과정. 네, 상처가 났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기 옷걸이에 확 쓸렸어요. 아이고야, 아프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확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우리 피부에서 섬유화세포라는 게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섬유화세포. 네, 그 섬유화세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콜라겐을 만들어서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그 옆에 혈관이 또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상처 치유의 기전인데 네. 여기서 혈관이 너무 많이 모여야 된다 하면 빨간 자국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 자국이 생기면서
이제 멜라닌 세포들이 모여들면서 까만 자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라겐이 몰려들어서 아물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과도하게 몰려든단 말이에요. 콜라겐이 너무 많이 왔어. 네. 네. 그러면 튀어나온 흉터가 생기는 거고 콜라겐이 좀 적게 생긴다. 네. 그럼 함몰되는 깎이는.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게 다 그것 때문에 치유 네. 과정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흉터 종류가 그렇게 결정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많이 상처가 났다 하면 그 기전들이 온전하게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흉터라는 게 생기는 거고 네. 조금 상처가 났다 네네. 하면 걔네들이 다 복구를 해서 그래서 원래 완벽하게 상태로 돌려놓을 돌아가는 수 거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아니 근데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상처도 잘 생기고 이 상처가 낫는 기간도 어렸을 때보단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처가 남긴 흉터조차도 혹시 나이 때문에 더 잘 남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또 병원에도 놓아야. 꼭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흉터 남아요. 흉이 남나요? 근데 사실 상처가 났을 때 흉터가 남느냐 안 남느냐는 네. 상처의 깊이 음. 이거에 따라서 흉터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람의 체질이에요. 아, 체질. 네. 사람의 체질 중에서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체의 재생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는 흉터가 덜 남는 경우가 아이들이 있어요. 금방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도 나이의 차이가 있고 내 체질에 따라서 피부 타입 굉장히 상처가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요. 흉이 또 오래가는 사람도 네, 있고. 그게 빨리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상처가 나면은 아유 이렇게 공기 좀 잘 통하는 데서 이렇게 바람도 통해야지 잘 낫는다 아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사실 스비움 밴드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외부로부터 모든 걸 다 그냥 딱 차단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다른 거잖아요. 여기는 뭔가 공기를 통하게 한 거고 스비움 밴드는 아예 막아버린 건데 뭐가 더 맞는 얘기인지. 그쵸. 저도 어렸을 때는 상처 나면 엄마가 바람 통해야 된다. 네. 딱지 빨리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피부과 공부를 하다 보니 네. 그게 매우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그렇구나. 잘 낫게 하기 네네. 위해서는 드라이업 시키면 안 돼요. 오. 그러니까 마르게 하면 건조를 시키면 딱지가 앉으면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촉촉하게. 맞아요. 촉촉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도 엄마가 상처가 났을 때 연고를 발라줬어요. 네네. 연고도 촉촉하게 하는 치료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요새는 스비움 밴드가 나왔는데 오. 제가 여기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촉촉해져요. 음. 그러니까 상처 있는 데를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물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진물이 아니라 상처를 촉촉하게 해서 네. 빨리 아물도록 아물게 해주는 역할인데 이것도 단점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가 단점이 단점이 있을까요? 뭐냐면 상처가 혹시라도 세균 감염이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아 스비움 밴드를 했을 네, 때요? 이거를 막아놓으니까 막아놓으니까. 막아놓게 되면 네. 균 감염이 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들여다 볼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처음에 상처가 났을 때는 네네. 매일매일 재생폼이 있어요. 재생폼이요? 이거는 네, 하이드로겔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른 재질로 갈아주다가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나면 요걸로 바꿔줘요. 하이드로겔로. 왜 무슨 폼, 뭐뭐덤 네. 뭐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뭔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상처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도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로 그냥 내가 막 쓰기보다는 네. 상처가 깊을 때는 그냥 무조건 저는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서 알아서 네. 필요한 것을 네, 그때그때 네, 네, 바꿔주면서 네.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는 병원에 올 환경이 절대 안 된다 네. 못 올 수도 하는 있잖아요. 경우에는 네. 차라리 그 폼제제를 사는데 조금 부드러운 폼제제를 사세요. 이게 부드럽게 이게 붙여지지를 않아서 들뜬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들뜨게 되면 상처에 딱 붙지가 네, 않는구나. 상처에 딱 붙지를 않아서 네. 만약에 상처가 크고 무릎 같은 데 상처가 난 경우에는 네. 차라리 노란 바셀린 꺼지 있어요. 약국에 가시면. 노란 바셀린. 네, 바셀린 꺼지가 소독을 하고 그걸 위에다가 붙이고 꺼지를 붙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 네, 그렇게 하고 좀 많이 아물고 나서는 그 듀오땡으로 바꿔주고. 네. 근본적으로 피부가 이 상처, 흉터에 치명적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뭡니까? 켈로이드 체질이. 제가 켈로이드 체질이라서. 아이, 켈로이드 체질. 아, 이겁니다. 네, 켈로이드 체질. 근데 네. 켈로이드 체질도 아주 심한 켈로이드 체질이 있고요. 그죠. 그것도 정도가 있. 네, 정도가 있어요. 예. 아주 심한 사람 있고 뭐 중간 정도 있고 미약한 약하게. 미약한 사람들은 사실 켈로이드라고 하기보다는 네.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상처가 이만큼이 생겼다면 네. 조금 더 크게 생기는 거를 비후성 반응이라고 하고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얘기하면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조금 경미한 경미하다. 많이 경미한. 켈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처가 입은 데 2배 이상의 흉터가 생긴 거. 오, 그 원장님 뭐 어느 정도 경미합니까? 중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증입니까? 제가 저 켈로이드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때가 레지던트 2년 차일 때. 아니, 그러니까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제왕절개를 네, 했죠. 그러니까 제왕절개. 그게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참말로 기분이 나쁜 게 시도 때도 없이 가려운 거예요. 거기가. 오.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켈로이드구나. 그때부터 주사를 맞았어요. 켈로이드 주사가 있나요? 네. 음. 주사 맞으면 감쪽같이 좋아져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은 그 상처 부위가 좋아지는 건가요? 그쵸, 아니면 그 부위에다가 맞는 아, 체질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요? 체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수술한 게 제 경험담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 갑상선 수술했잖아요. 네네. 그러고도 이제 여기도 흉터가 생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래서 여기도 켈로이드 다 체질이니까. 맞았어요. 오. 네. 아니, 그러면은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거를 보통 이렇게 큰 수술, 뭐 제왕절개라든지, 네. 아니 뭐 갑상선 뭐 수술, 이런 수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뭐 평소에 뭐 자기가. 평소에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사실 또 많이 생긴 데가 어디냐면 우리 어렸을 때 불주사 맞는 세대였나요? 아, 맞았죠. 그 불주사 맞은 데가 튀어 올라오는 사람 많아요. 아. 불주사는 요만큼 맞았는데 튀어 올라온 건 이만큼이에요.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 많이 튀어오른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랬어요. 자기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저는 그 제왕절개 할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렵고 그때 주사를 맞았는데 목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경험이 많을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처 치료도 잘 하고 네. 끝나고 나서 흉터 방지 연고를 엄청 열심히 바른 거예요. 음. 흉터 방지 연고가 이제 뭐냐면 실리콘 제제, 젤실로 된. 젤로 된 건데 네. 그거를 발라주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 네. 그다음에 빨갛게 되는 거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켈로이드 흉터, 켈로이드 체질인 사람들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켈로이드 체질이 아닌데도 켈로이드 흉터라는 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일단 모른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네네. 한 가지 덧붙이면 귀를 뚫고 나서 켈로이드가 생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귀. 네, 그러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그게 딱딱하게 켈로이드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수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귀를 뚫고 나서 염증이 생겨서 막 붓고 이러고 나서 딱딱하게 되는 딱딱해졌어.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아프고 진물이 나면 무조건 빨리 약을 먹어서 가라앉혀야지 네. 그렇게 흉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켈로이드 이제 흉터가 생겨가지고 거기 흉터 부위에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만 맞으면 바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뭔가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건가요? 흉터가 크면 네. 여러 번 맞아야 돼요. 아, 한 번으로는 네. 안 된다. 근데 이제 작은 경우에는 네. 한 번만 맞아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켈로이드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관이 증식해서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사하고 혈관 레이저를 같이 많이 해요. 혈관을 없애주는 레이저를 같이 하다 보면 네. 튀어나온 거 가라앉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되는 혈관도 것도 줄어들고 막아줘. 네. 그렇죠. 빨간 것도 많이 가라. 혈관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흉터가 신경이 많이 쓰이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냥 복합적으로 다 네. 하면은 큰 문제 네. 없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키가 갑자기 쑥쑥 크거나 갑자기 그냥 살이 확 찌거나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뱃속에 품은 임산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원장님? 우울증? 우울증도 맞기는 하네요. 예. 튼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는 것도 너무 속상한 일인데 거기다가 얼룩덜룩한 튼살까지 이 보기 싫은 튼살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튼살, 특히 여성들에게서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여성뿐만 아니라 사실 남성들한테도 많이 생기기는 그래요? 해요. 네.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키가 갑자기 쓱 크거나 네. 살이 확 찌거나 임신을 해서 배가 확 불러오거나 뭔가 확. 네, 그렇게 되면 피부의 겉에 층하고 안에 층하고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안에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가 찢어지는 네, 거. 콜라겐, 네.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짜자자자 찢어지면서 갈라져 버리는 그게 튼살이에요. 그게 튼살이다. 네. 네. 또 하나가 더 네. 있습니다. 일어나고 또 네. 하나는요? 피부과에서 많이 처방하는 연고, 어떤 거죠? 스테로이드 연고. 스테로이드 제제. 예.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발랐을 때, 뭐 한두 번 발랐을 때 아닙니다. 또 이러면 처방을 하게 되면 다들 걱정을 할까봐 살 생기면 어떡해요? 네.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꾸준히 발랐을 지속적으로 때, 발랐을 때. 그럴 때는 튼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 그래요? 모세혈관 확장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오.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피부를 그냥 얇게 만드는 것 때문에 단순히 튼살이 생기는 건가요? 이거를 이제 오래 원리가 바르다 뭔가요? 보면 네. 피부가 얇아져요. 얇아진다. 네, 그리고 혈관도 확장이 돼요. 네. 그러면서 안에 콜라겐이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튼살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부신 피질 호르몬제 때문인데 네네. 이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많이 먹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먹는다. 네. 예. 많이 먹어도 피부에 혈관 확장이나 이런 튼살 같은 게 생길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있다. 네. 네. 자, 그러면 튼살이 뭐 피부 이곳저곳에 잘 생길 수는 있겠지만 특히 잘 생기는 부위 따로 있을까요? 엉덩이, 배. 이렇게 사타구니 옆에도 찢어진 데 없어요? 저는 많이 있는데. 뭐 저는 심지어 여기 뒤에 허벅지 뒤에 여기 무릎 뒤에 네. 거기도 거기도 많이 생기고요. 거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학생들 와서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하는 네네. 데가 종아리 뒤쪽. 종아리 뒤쪽 맞아요. 저도 종아리 네.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슴 크신 분들. 아. 거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겨드랑이 요 앞쪽. 이런 앞쪽에 예.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사실 처음에는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살이 트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이게 살이 트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사전에 뭔가 좀 알려주는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가렵거나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이 없어요. 아 전혀 없나요? 네, 그게 좀 미리 좀 얘기해주면 좋은데.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계속 변화를. 그렇죠. 잘 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네. 살이 많이 찌거나 키가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튼살은 초기 치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네. 아이고. 아니 저는 중학교 때 중3 때 정말 키가 그 겨울방학 때 한 10cm가 금방 한꺼번에. 아. 그리고 나서
몰랐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이 종아리 뒤쪽에 튼살이 이미 하얗게. 네, 이미 하얀색.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건 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고는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게 흰색이 나타난 거면 이미 원장님 끝난 건가요? 조금 아쉬운 거죠. 네, 처음에 빨간 상태에서 오면 괜찮아요. 그래도 네, 치료를 그래도 열심히 하자고 해요. 네네. 이게 빨간 상태에서는 약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주름 치료를 많이 쓰는 레티놀. 아 레티놀. 네. 네, 그게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스티바. 스티바. 네, 스티바가 농도가 4가지가 있는데요. 네. 0.01, 0.025, 0.05, 0.1 4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한 0.025로 시작을 해서 네. 연고를 좀 바르라고 해요. 오. 이 연고를 바르게 되면 이 비타민 A 제제는 피부의 표피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부가 다시 잘 재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연고를 정말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매일. 근데 며칠은 안 돼요. 좀 몇 년인가요, 이것도? 몇 달. 아, 몇 달을 바르면? 네, 몇 달을 꾸준히 발라보라고 해요. 오, 그러면 이 개선이 붉은 된다. 게 개선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극감이 되게 심해요, 이 약이. 아, 그래요? 자극이 네, 돼요? 자극감이 뭐냐? 네. 빨갛게 돼서 따갑고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얼굴에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서 저는 튼살은 주로 몸에 생기잖아요. 그쵸, 얼굴에는 안 생기죠. 그래서 자극감이 조금 적기 때문에 몸에는 많이 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쓰는 팁을 알려드리면 네. 보습제를 섞어서 쓰라고. 아, 이것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보습제를 섞어서 농도를 좀 약하게 그러다가 매일매일 약의 양을 조금씩 높여라. 좀 적응이 되는 건가요? 약도 몸에? 맞아요.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좀 불그스름하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흰색으로 가는 하얗게 건가요? 됩니다. 네. 하얗게 되고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해지고. 네. 이미 나는 하얗게 됐어. 음.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네. 빨갈때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네. 레이저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네, 레이저 치료하고 그 부위에 피부 재생 주사 이런 것들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생긴 지 막 지금 나 10년, 20년 막 이렇게 돼도 더 됐어요. 저는 심지어 한 30년. 치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치료를 해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먼저 하라고 막 그렇게 권하는 치료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효과가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아리에 있는 경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치마를 입을 수 없다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엉덩이나 배 있는데 가릴 수 있는 부위에 있거든요. 수영장 매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뭘 굳이 이거를 이 돈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맛있는 거 드시라라고 하면 이래서 제가 돈을 못 버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갑자기 키가 크거나 뭐 살이 찌거나 이럴 때도 생기지만 특히 이 튼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임산부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들 뭐 주변에 제 친구들도 뭐 임신 뭐 선물로 뭐 튼살 오일 같은 거를 제가 선물을 줬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뭐 튼살 크림, 튼살 오일 이런 게 효과가 있나요? 바르면?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쌍둥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거의 다 터요. 그쵸. 아무리 노력해도 발라도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체질이 또 커요. 참 다 체질이죠. 모든 게 또 체질이었어. 그래도 저는 임산부한테 네. 오일을 쓰라고는 해요. 아, 쓰는 게 네, 일단은. 임산부한테 안전한 오일을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하는 거죠. 방식으로. 네, 마사지를 네. 해주다 보면 찢어지는 거를 뭐 100%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라는 의미에서는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저는 되든. 그 오일은 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너무 이렇게 찔 때는 꽉 끼는 옷은 입지 말라고 해요. 아, 스키니진 같은 네, 거군요. 그런 거를 입다 네. 보면 또 순환이 촉진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찢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네. 좀 살이 좀 집중적으로 찌는 부위를 임산부 마사지 하듯이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 순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보습도 되잖아요. 관리가 되죠. 네, 너무 또 건조해지면 쉽게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써주는 의미도 될 것 같아서 보습, 오일 마사지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튼살이 생겼다, 생길 것 같다.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레티놀이었나요? 그 연고를 바르면 어때요, 임산부? 괜찮을까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아, 추천하지 않는다. 네.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이게 네.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려면 연고를 몇 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도 임산부는 다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싶어서 혹시 모르니. 네, 이 비타민 A 크림은 이게 전신적으로 흡수되면 별로 좋지는 않은 거라서 임산부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단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수유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빨리 상관없다. 쓰시는 게 좋겠죠. 아, 그때 쓰면 괜찮겠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좀 이렇게 갑자기 요즘 내가 좀 살이 찐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좀 뭔가 보습을 위한 오일, 크림 제품을 발라두면은 아무래도 튼살이 생기는 걸 또 미연에 방지할 수는 네. 있겠네요. 사실 튼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요. 네. 허벅지라든지 엉덩이, 배 있는 데가 셀룰라이트가 또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위예요. 셀룰라이트. 그렇게 살이 찌다 보면 네. 셀룰라이트가 잘 생기는 그렇죠. 부위인데 네. 이거를 마사지를 해주면요 셀룰라이트가 덜 생겨요. 그러니까 튼살 예방뿐만 아니라 셀룰라이트 예방을 위해서도 네네.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하는 튼살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레이저로 네, 레이저, 주사. 재생주사 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튼살은 초기에 빨갈 때 치료하는 게 빨갈 가장 때. 좋다. 네. 난 마사지 잘해줘라. 마사지 이 얘기를 잘해줘라. 꼭 드리고 싶어서 네. 한 거죠.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여러분의 예쁨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요. 땡땡과의 이별입니다. 무좀. 이름도 무좀. 정말 이별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돌아오는 무좀과의 완벽한 이별이 주제입니다. 무좀, 선생님.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무좀은요 곰팡이 균이에요. 곰팡이 균이요. 네. 그러면 곰팡이가 잘 자라는 환경, 습한 환경? 그렇죠? 또 좀 더운 더운 환경. 거. 이 곰팡이 균은 무좀균은요 네. 우리 몸 어디에나 있는 각질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 무좀이 어디에나 전신에 다 네. 생긴다고요? 근데 발에 왜 잘 생길까요? 발 더러워서. 맞아요. 우리 어머, 몸에서 맞았어. 제일 습하고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은. 아, 그래서 발에 주로 생기는 주로 거구나.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예. 발에만 생긴다라고 생각을 예, 저는 하는데 발무좀만 생각하고 머리 있었어요. 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나 서식할 수 있는 게 무좀이에요. 아, 그러면 일단 주로 생기는 부위는 발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또 그리고 많이 생긴 데가 생기나요? 어디냐면요. 네. 사타구니, 아, 겨드랑이. 겨드랑이 여기도 땀 네. 잘 차니까. 네, 예. 이런 데 굉장히 잘 생기고 보통 무좀의 증상 하면은 뭐 발톱이 뭐 두꺼워진다든지 뭔가 간질간질하다든지 그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뭐 증상 아니면 뭐 형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나요? 무좀은? 그렇죠. 일단은 발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흔하니까. 이제 가려워하는 수포형, 수포가 수포형. 뽀글뽀글 올라와요. 네네. 그러면서 엄청 가려워요. 그 다음에 두 가려워. 번째, 발가락 사이가 허옇게 돼요. 짓 무르는 것처럼 하얘져요. 발가락 사이가. 예. 그게 이제 지간형 무좀. 거기도 지간형. 굉장히 많이 가렵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가렵고. 세 번째 형태가 무좀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 많은데요. 각화형이라 그래요. 각화형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엄청 두껍고
두꺼워지면서 네네.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요. 오, 아니 그냥 그 발 관리 잘 못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 경우가 아닌가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없어요, 각화형은. 네. 그래서 이게 무좀인데 무좀인지 모르고 목욕탕에서 맨날 밀기만 하다가 네네. 밀면 또 생기고 밀면 또 생기고 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간형 무좀, 수포형 무좀으로 다 퍼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때를 잘 치료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좀이 잘 걸리는 사람들 혹시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단은요, 약간 이제 살집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땀이 일단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발가락 형태를 보면요, 발가락 사이사이가 꽉 붙어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여기 좀 한계가 안 되는 한계가 하나도 안 되는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좀이 그 사이에서 서식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네. 그 다음에 말랐다 하더라도 네. 꽉 끼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키니진. 네, 그런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잘 생기고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발무좀 잘 생기시는 분들 보면 부츠 같은 거 많이 신는 분들 있죠. 부츠도 좀 털부츠 네. 이런 것들이 겨울에 땀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차면서 그 안이 좀 많이 생길 습하고 수가 예, 있어요. 덥죠. 저도 사실은 곰팡이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선생님도 그러면 무좀이 갱년기잖아요. 몰랐습니다. 땀이 사춘기 너무 아니셨어요? 많이 나는 거예요. 갱년기까지 가셨나요? 사춘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더워서 너무 땀이 더워서. 맨날 네. 많이 나다 보니까 겨드랑이 이런 데가 땀이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도 열심히 바르고 네네네. 나중에는 약 먹는 것까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네, 정말 저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긋지긋하게 네. 빨리 안 없어지더라고요. 땀이 계속 나니까. 땀이 계속 나니까. 어쨌든 무좀이 생기면 뭐 이쪽은 뭐 어떤 증상이 있어요?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네. 가렵지 않아도 동그란 점들이 생겨요. 동그란 점.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약간 빨갰다가 갈색으로 변했다가 좀 왔다 색깔이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런 게 보이시면은 이걸 곰팡이 균 무좀으로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발에 무좀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거의 뭐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맨발로 걸었던 바로 바닥이라든지 이런데 좀 걷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무좀이 그렇게 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너무 세다. 막 이렇게 네. 바이러스처럼 쫙 퍼진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네. 아니지만 접촉이라든지 같이 수건을 쓴다든지 신발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네. 이런 걸로는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가족과는 그렇다 치고 본인도 이렇게 무좀 한창 걸렸을 때 신었던 신발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좀이 이제 뭐 약도 먹고 좋아졌어. 그래서 그 신발들을 이제 계속 신어. 그러면 거기 뭔가 그 균들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요 요새 그냥 슈퍼를 갔더니요 그런 신발에다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항균 이런 스프레이. 것들을 저는 꼭 사용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요 신발을 좀 여러 개를 구입을 하시라 그래요. 번갈아 가면서 신고 오늘 네. 신은 거는 햇볕에 좀 바짝 말리고. 말려주고 그쵸. 매일 똑같은 신발을 신으면 한계 내가 있겠죠. 치료를 해도 다시 올마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신발 관리 잘 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신발에 내가 다시 옮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네, 발생을 네.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무좀은 흔히들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가 완치가 잘 안 되고 자꾸 재발이 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재발을 잘 하냐면 그러니까요. 발무좀이나 이런 무좀들이 그러니까 몸에 있는 무좀들 다 약을 바르면요 증상이 금방 좋아져요. 가려운 게 많이 사라져요. 완화되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약을 끊어버려요. 안 발라요. 다 나았나 보다. 네. 어.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곰팡이 포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바르면 그 그것까지- 포자까지 죽질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어진 건 아니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2주간 약을 더 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약을 먹고 뭐 치료를 받으면 좋을 텐데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중에는 뭔가 민간요법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초하고 베이킹 파우더 섞어서 거기다 뭐 담근다든지. 근데 이런 민간요법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정말 불과 몇 년 전에도 이렇게 빙초산에다 발을 담그고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온 아버님이 계셨어요. 화상. 네. 빙초산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효과가 효과는 없진 있을 수가 않군요. 있습니다. 예. 이게 원리가 뭐냐면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혀서 각질을 홀랑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각질에 살고 있는 균까지 다 각질이 죽어버리니까? 나가면서 다 나가게 되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조금만 농도가 세도 화상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아. 화학적 화상.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냥 발이 그래서 그 화상 치료하느라 또 고생을 엄청 아이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 쓰는 네. 게 좋다. 왜냐하면 농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죠. 네. 이거를 쓰느니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네. 그럼 병원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저 병원 치료가 독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하시는 것 같긴 네. 해요. 특히 이제 무좀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 먹으라 그러면 이제 다들 기절을 해요. 간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도 생각을 사실 더 하셔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네네. 케토코나졸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간독성이 있어서 이제 없어진 약이거든요. 네네. 그 인식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약 먹었다니까요. 이거 때문에. 네. 네네. 피부에 있는 균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먹으면 되긴 하는데 2주 정도. 이제 발톱, 손톱의 무좀이 오래 먹어야 돼요. 그럼 그 약들은 어느 정도 진짜 먹어야 돼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 먹나요 혹시 약을? 그러니까 약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약의 종류에 네. 따라. 그러니까 일주일 먹고 3주 쉬는 약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되고 네네. 일주일에 하루 먹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약도 있군요. 네, 그 약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거는 발톱 기준이에요. 네네. 손톱은 조금 더 적게 먹어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약을요 꽤 오래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 같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모든 약은 간에서 간에 대사가 다 되기 부담이 때문에. 되니까. 그렇죠. 네. 약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체크를 하고 네. 간이 나쁜지 간 검사를 하고 먹으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 그렇지만 약을 먹기 전에 바르는 약으로 그러니까요. 되면 가장 연고도 좋단 있잖아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연고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균들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약에 듣는 균이 있고 네. 저 약에 듣는 균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 이제 약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새는 실비보험대는 무좀 레이저가 있어요. 무좀도 레이저가 네. 있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하나를 다 열을 통해서 없애는 방식이 있고 그냥 비접촉식으로 열을 가해가지고 해주는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 네, 간단하네요. 그러면 좋아지는 건데 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오. 무좀 치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먹는 약이 싫다 그러면 레이저 하셔도 레이저도 되고요. 네, 바르는 약도 예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종류가 많다. 네. 그래서 뭐 내 몸에 맞는 것을 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깔끔하게 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무좀에 진짜 뭐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걸려봤다고 믿고 싶은데 네. 걸렸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정말 보면은 완치가 어렵긴 한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아는 어르신이 있는데 군대에서 처음에 무좀을 네. 옮았는데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무좀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사투 버리시는 거 네. 맞아요. 그냥 같이 공존하시는 거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는 뭐 그냥 같이 사는 건데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한 무좀 뿌리 뽑는 방법 정말 없는 건가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치료를 제대로 해야 돼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어야 돼요. 며칠 먹고 좀 좋아졌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 안 되고 네. 이것도 항생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성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야 된다. 충분한 그러니까 기간을. 이게 몸의 무좀은 일주일 먹어야 된다. 뭐 2주일 먹어야 된다. 부위에 따라서 그 간격도 굉장히 다르고요. 네네. 기간이 굉장히 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꼭 맞춰서 약을 네. 드셨으면 좋겠고 바르는 약도 증상이 좋아졌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2주간 더 발라라. 더 발라라. 아주
아주 중요한 거고요. 발톱 무좀이 있다, 손톱 무좀이 있다 그러면 이제 먹는 약이 싫은 경우에는 레이저도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도 좋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좀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산다 그랬잖아요. 여름. 그러니까 뽀송뽀송하게 건조하게 내 피부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아주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무좀을 또 치료도 잘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선 또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 번 걸리면 정말 헤어나기 어렵다는 무좀, 이 무좀과 완벽하게 이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